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70번은 수학의 구조적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타근대 혁명 실천론 19번으로 했는데요. 우선 이제 설명을 내가 해야 될 게 나는 이제 지금까지 쭉 따라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인문학자, 영문학자죠. 근데 무슨 수학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1000편이 넘는 1200편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수학을 왜 하냐, 그지? 당신 수학자도 아니고 그런 근데 아주 다양한 주제에 예를 들면 뭐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물론 영문학, 국문학, 철학 등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전공과 영문학 전공이고 영문학 전공의 이 시인인데 자신의 전공과 자신의 전공 분야와 자신의 분야와 크게 다른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텐데 자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대강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나는 이게 실자의 역사의식, 맨날 말하는 역사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 때문에 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이, 역사의식이란 게 뭐냐면 지금이 근대 문명의 난경, 앵파스, 단계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후재앙이나 기후재앙,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 또 음,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득세, 지금 득세 등 하나의 문명의 말기 증상,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 증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문명의 말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시대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내 역사 의식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 전환, 이런 시대 전환기에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존의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어, 에서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 근대 문명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일할 수 있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것이 르네상스가 재탄생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레오나르도 빈치인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했어요? 그 기록에 남겨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온갖 학문을, 그지? 해물리, 해부학, 물리학, 물론 미술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의 연구에 새롭게 세상을 읽는 방법을 찾아본 것처럼 르네상스 르네상스 다빈치처럼 다빈치가 다빈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보 분야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상에 걸게 우선 칼군대 시대를 위한 담론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담론의 얼개를 쭉 얼개 쭉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방향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면서 보아서 시적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시대니까 또 종합하는 어?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어? 음? 새로운 르네상스 이 시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수학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읽어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놀랍게도 그래요. 읽어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이 왜 우리가 나는 수학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형편없었어. 나도 뭐 굉장히 잘한 건 아니에요. 나도 못했어요. 굉장히 잘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왜냐면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수학을 어, 생각해 보지만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학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수학적 사고라는 게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요약을 했습니다. 철학 박사, 계리사, 이 사람도 보세요. 철학 박사이면서 수학자죠. 철학 박사, 계리사, 양적 위험 관리사와 데이터 과학자이며 독일어로 쓴 숫자의 신탁, The Oracle of Numbers, 수학의 짧은 역사의 저자인,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아주 잘, 역사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이 저서, 이 저서의 요약인 것으로 보여져요. 더 궁금한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되는데 이건 영어로 번역이 안 되고 독일어로 돼 있다는 거죠. 이 고던 길레스피의 왜 이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책을 썼냐면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거에 다리를 놓는 거는 수학이다. 수학에 의지해야 된다. 라는 말을, 그거는 나는 그게 이게 자기의 주장이에요. 그런 전제하에 이걸 요약한 게 인과론 너머예요. Beyond Causality. 코잘리티는 인과론인데 인과론 갖고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넘어서 갈 때는 수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약한 거를.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인문학의 문학 지식인하고 그다음에 자연 과학자 사이에 상호 무지의 균열을
두문화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투 컬처즈. C.P. 스노우가 1959년 케임브리지 대 리드 강의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인문학을 지식의 기초 표준이 없는 유사과학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인문학은 과학이 못 된다. 유사과학이다. 과학도 못 되게 몽롱한 소리만 한다. 이런 얘기죠. 철학은 죽었으니까 철학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세계의 작동 방식을 자연과학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옛날엔 철학이 고민했는데 이제 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호킹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바뀐 거죠. 1959년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문화다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근데 2016년도 여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인문학자들은 어떠냐면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물론 현실에 쓸모있는 결과물, 뭐 기계 같은 걸 만들고 그러죠. 생산하긴 하지만 문화 세계의 작동 방식에 관한 어, 진실로 깊은 통찰력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레스피가 수학이 과학과 인문학을 깊은 수준에서 연결하는 달이다라고 이글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개의 분열이 그냥 학문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신과 자연의 근본적인 연결에 관한 대립하는 두 개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철학, 기본적인 철학이 좀 다르다는 거야. 정신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거야. 그래서 자연과학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연이 만물의 법칙으로 지배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힘의 인과적인 결정이란 설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을 때리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인과적이죠. 때렸다, 공이 맞았다, 배트로 공을 때렸다, 그럼 공이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가잖아. 그지? 어느 정도 어느 게 나가느냐? 들어온 공의 방향이나 그 각도에 따라서 나가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9세기의 선도 과학이 됐던 거예요. 물리학이 19세기의 스타였죠. 학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리학이 뭐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을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근대 전성기죠, 19세기. 이제 네, 기계 문명의 전성. 응? 뭐야, 산업혁명이 그때 있었잖아요. 기계 문명의 전성기의 물리학이 당연히 선도 과학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견에 따르면 자연의 기본 힘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연결고리. 자연의 기본 힘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자연의 기본 힘이 뭐냐면 원자나 분자죠. 원자를 하는 거는 물리학이고 생물학에서는 분자로 하죠. 그냥 화학에서는 이게 기본 힘이죠. 이 물리학에서는 원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생물학이나 화학에서는 분자를 가지고 그런 자연의 힘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환원은 리덕션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만 알면 인과사슬이나 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망으로 모든 현상이 원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그지? 또 뭐가 있어? 세포. 생물학에서는 세포라고 그러죠. 세포나 분자. 그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안 맞는, 이런 설명 패러다임을 빠져나가는 인간 정신의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실제 세계를 설명한 게 아니고 미신의 징조거나 미신의 징조거나 아니면 점성술 예언 같은 거라는 거죠. 점치는 거, 점치는 거 같은 거다. 아무런 뭐가 없다. 설득력이 없고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문학 쪽에서는 달라요. 뭐 인문학 쪽에서는 인간 정신은 물론 두뇌 없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이죠. 인간은 육체고 생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의 힘, 그다음에 동력학도 물리 기반과 분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과학 물리적인 체계하고 자연과 물리적 자연과 없지만 문제는 뭐냐? 문화, 인간 문화의 중요성은 자연의 힘하고 구별되는 영역이단 말이죠. 심리적, 사회적 원인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 설명하는 자연과학이 설명하는 내용 갖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직접 인용을 해보면 길리스피의 글을 주로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나이브한 실제주의자라는 거죠. 나이브하는 게 나이브란 단어가 뭐냐면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런 게 나이브다고 그러죠. 현실주의자죠. 실제주의자는 자연이 인류보다 오래전에 있었잖냐. 그지? 자연이 인류보다 오래전에 존재했으니까 인간 정신하고 독립되는 세상의 자연 질서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지? 자연의 질서가 먼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게 과학자들이고, 그러나 인문학에서 마주치는 사회 구성주의자인 나이브한 이상주의자는 이 사람들은 또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질서라는 것도 다 개인적 집단적 사고에 기초하는 개념의 질서지 않냐 이거지. 머릿속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 질서라는 게 인간 정신이라는 게 다양한 문화 징후에서 모호하지 않냐고.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것도 인간 정신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 둘이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문화 충돌인데 그거는 정신과 자연의 상호 관련성을 다르게 나타나는 두 개의 이미지. 그렇죠? 하나는 그 법칙이 뚜렷하게 있다. 하나는 모호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붙죠.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문화 사이의 평화를 달성하려면 두 문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자연 질서와 정신 질서가 함께 간다. 사실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 없이는 충분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자연 질서 없이는 정신 질서를 알 수가 없고 정신 질서가 없으면 자연 질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상대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연 질서를 아는 건 아는 기반은 정신 질서고 정신 질서를 아는 것도 질서를 하게 하는 건 정신 질서이고 정신 질서라는 것도 그것은 자연 질서의 바탕을 보이기.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그렇게 딱 잘라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강 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지. 너무 당연히 둘이 같이 서로 어떻게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 길레스피의 중요한 점은 이거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일지라도 나이브한 실제주의자, 과학자, 그다음에 나이브한 이상주의자가 같은 실수의 포로라는 거죠. 똑같은 차원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래서 두 문화의 의견 일치의 핵심이 어느 정도 다가게 한다는 거야. 둘 다 뭐냐면 결정과 설명을 혼돈한다는 거죠. 결정은 세상의 현상, 어, 만물 현상의 결정. 만물이 벌어지는 일, 그지? 만물 현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 썼지만,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로 쓰면 그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음. 어떻게 결정되냐?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다소 복잡한 망을 통해서, 그지? 아까 내가 야구 경기 얘기했듯이 투수가 볼을 던지면 던진 볼이 투수의 볼을 투수가 던지고 던진 볼을 타자가 치니까 타가 된다. 이게 간단하진 않지만 다소 복잡하죠. 왜냐하면 투수가 똑같은 볼을 계속 던져주지 않고 막 복잡하잖아요. 서로 안 맞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죠? 서로 갈등이 되니까. 복잡한 방을 통하지만 어쨌든 실제 세상에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가 되고 뭐 역전하고 아니면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중간에 뭐 예를 들었는데 실체주의와 이상주의자, 즉 과학자와 문화학 지성인 둘 다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이 인과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인과관계로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실제주의자는, 그 과학자는 인과의 연결성이 기초 자연에 뿌리 깊고 내리고 있다는 거고, 이상주의자는 기초가 개념적이라 불확실한 문화적 내포에 의존한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인과는 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을 가지는데, 자연과학은 확실한, 그지? 법칙. 연결성이 확실하다는 거지.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인문학은 응? 문화, 의 기본 특성인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 주장하는 차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법칙을 찾아내는 건 맞아요. 근데 자연과학은 뚜렷한 법칙이 있고 인문학은 뚜렷한 법칙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인문학 보고 아까 호킹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과학이냐 유사과학이다. 그치? 그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등장하는데 길레스피가 왜 수학을 얘기를 하냐면 수학은 이게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의 설명 패러다임은 인과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는 거죠. 스트럭처럴, not causal. 이 스트럭처럴하다는 게 뭘 뜻하냐면 이게 예를 바로 들었어요. 그 가우스의 공률이 있는데 그 수학자예요. 유명한 수학자예요. 공률이 뭐냐면 매끄러운 표면, 공 같은 매끄러운 표면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림 많이 나와요. 인터넷으로. 근데 공 같은 그 법칙을 내리는 게 아니라 표면이 있어요. 내부에 그 표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겠죠. 약간 커버추죠. 그러니까 이차원적으로 공간에 이렇게 곡률이 다르다고, 곡률, 한자말이죠. 좀 쉬운 말로 쓰면, 한문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아니, 곡은 굽어진 거예요. 맞다, 이것도. 그죠? 앞곡의 선율인데 굽어진 것, 그러니까 굽어진 것, 그죠? 굽어진 것을 말한단 말이죠. 공간이 굽어진 것. 이렇게 구부러져서 직선이 아니고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개념을 3차원인 공간 차원으로 확장을 한 거죠. 제자가. 그게 리만이에요. 리만이 그걸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뭐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곡률이라는 게 곡률 기하. 그러니까 기하학이 무슨 소리냐면 계산이 가능한 거죠. 등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어?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수학을 한 분야는 공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그래, 구부러진 건 알겠잖아. 근데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그걸 정확히 숫자로, 공식으로, 어? 공식으로,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수학의 한 분야인 기하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또 3차원으로 공간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공간에서도. 그래서 구부러진 걸 우리가 보고 그 도표를 그 공식을 보면 그 등식을 보면 등식이죠. 공식이라기보다는 등식. 이코로 써 있는 거 있죠. 어려운 게 뭐 직선은 y는 as 플러스 직선 v 어, y는 ax 플러스 b 같은 이건 직선이죠. 직선의 등식이 아니라 곡률의 곡선의 곡선이 아니라 곡선이 아니라 넘어선 곡선이란 선 1차원 그치? 선 표면 위한 2차원 의 을, 의 곡률 도식 계산을 가게 이게 그냥 계산하게 만든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리만 기하학인 거죠. 리만은 이제 스승 가우스의 제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계산법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계산 이게 수학이죠, 수학. 여기까지는 수학이죠. 이런 수학적인 업적이 응? 이런 수학적인 기하학, 기하학적이니까 기하학은 수학의 일부죠. 수학적인 업적이 이게 그냥 수학적인 업적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 차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공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런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업적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 자원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개념 자원이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념 구조로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름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그, 그 실험실에서 실험 불가능한 우주론을 음, 사고 실험으로 소트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래요. 음, 실험하고 나중에 현실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당하는. 우주는 어떻게 실험 우주가 없잖아. 그지? 우주를 어떻게 실험하냐고.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 기계과학이나 실험과학에서는 그 실험실에서 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지? 그러니까 개념 기조라는 게 수학적으로. 그지? 정책을 통한 개념 구조로 생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죠. 이 리만 기하학이. 좀 이따 그게 왠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중력이라는 게 뭐냐?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과가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져요? 뭐가 하니까? 나무에서 왜 떨어져요?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냐면 지구가 중력으로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어?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당연하단 말이죠. 왜 안 당연해요? 예를 들면 우주선의 무重력 상태에서는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지만, 응? 지구가 아래로 사고가 나무에서 당연하게 떨어진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걸 발견한 거죠.
이게 뉴턴이에요. 그 뉴턴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기계, 자동차 못 돌아다니죠.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기가 도로에 딱 붙어야 되잖아. 안 붙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지? 그 중력이 없으면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안 된다고, 쓸모없다고. 그러니까 물적인 개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원인이 되는 힘. 응? 이게 이제 그 뉴턴은 발견한 게 지금은 발견한 게 아니라 중력이 있다. 모든 곳에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를 우주를 연구하는데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공식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소로 아인슈타인이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전에는 이런 생각 못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어? 그 아인슈타인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었죠. 1905,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공식 몇 개만 있어서 그게 이제 신문에 다 실렸는데 이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이 우체국에서 별 볼 일 없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좀 틈틈이 공부해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찾아 설명해냈는데 그게 이제 세계 신문에 실렸어요. 신문 일면에 실렸는데 너무 짧으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그거 이해한 사람은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다. 신문에 실린 거지. 아무도 모르는 글자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너무 어려운 거였단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거였으니까. 기존에 있던 뉴턴의 이론하고 정 다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쌍둥이, 쌍둥이 역설이 있어요. 트윈 패러독스가 있는데 무슨 트윈 패러독스냐면 한 명의 이제 두 명 중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우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또 하나 지구에 있던 형제 중에 한 명은 노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왜냐하면 뉴턴 물리학으로 기존의 상식적인 상식이었던 뉴턴 물리학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그치? 그렇지만 사실인 듯 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이게 말이 돼.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당황스럽단 말이죠. 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거였단 말이죠. 이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설명하는 방식이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그 뉴턴 물리학의 기존의 사고방식인데 공통 구조 안에 얽혀 있는 시공의 기하,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구조의 툴로는 가지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공이라는 게 뭐냐면 왜 시공이 나오냐면 중력이 언제나 똑같은 건 우주에서, 그지? 우리는 똑같으니까 괜찮지만 언제가 일정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며 그러면 시간의 흐름도 그에 따라 약인다. 이 것인데 예를 들어 시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응?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 테니까 응? 젊은 우주여행자처럼 나이가 들지 않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지구에서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공이라는 통합 개념으로 그지?
통합 개념 구조 개념으로 생각. 합니다. 그지? 시간하고 똑같이 빛하고 똑같이 가면 시간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그지? 진짜 역시 빨리 달려서 시간하고 똑같이 달리시면 절대로 안 늙을 거예요. 그 우주여행,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처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주여행자의 경로, 우주여행자가 온 경로는 세계의 선이죠. 세계의 선이라는 게 뭐냐면 공률이죠. 그 우주여행자가 지나간 선, 그러니까 우주여행자가 우주여행자의 우주선이 지나간 곡선의 표면, 어, 그 뭐라 그랬지? 곡선이 아니라 매끄러운 표면, 그지? 매끄러운 표면이죠. 그 뭐라 할까? 둥근 표면의 공률을 가진, 그지? 지나간 공률을 가진, 가진 둥근 표면의, 그지? 이란, 그지? 거기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지? 뭔가 하나의 세계니까, 세상이니까, 그 세상의 어떤 거기를 가로질러 왔을 텐데, 그게 둥근 표면일 거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중력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구부러져 있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계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선은 지구거저의 그것보다 짧았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지름길로 와버린 거예요. 그 곡선이 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우주 그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주 그 자체가 구부러져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응?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주가 그건 구부러져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 들었냐면 우주가 왜 구부러져 있지? 둥그랗게 구부러져 있다고 말이에요.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우주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지? 구부러져 있지? 곡선을 둥근 걸로 돼 있지? 왜 이렇게 평평하게 백지창처럼 종이처럼 평평하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통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점이 있고 그게 퍼져나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뱅이 터진 거예요. 빅뱅. 빅뱅이란 단어는 이건 웃기란 말이에요. 빅뱅. 농담으로 누가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했는데 이게 그냥 학문화 언어가 되면서 크게 빵 터졌다는 거야. 크게 빵 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그 어떤 이 모임, 그 입자 비슷한 물체가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하듯 퍼져나와 지금까지 그 팽창하는 중이라는 우주론의 출발점. 그게 빅뱅이에요. 이제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좀 터져나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도 그 팽창 우주론이에요. 응? 팽창 우주론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팽창 우주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저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뉴턴의 인과적인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 따르면 음?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있었고 그다음에 팍 폭발했으니까 앞으로 쭉 나간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과론적 설명인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 설명은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 따르면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 공식 그 리만 이하학의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에 따르면 공간이 있으면 공간 자체가 그 공간으로 확장하는 거지 폭발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간이 끌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은 밖으로 물체를 방출하는 폭발, 즉 인과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냐면 아까 말한
트윈 패러독스가 설명이 안 돼. 시간을 따라가면 시간이 안 흐른다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 여행 자체의 개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없고 우주의 밖은 없어요. 우주의 밖은 몰라. 없고가 아니라 아직 전혀 모르니까 어, 우주의 밖은 없다고 생각하고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밖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주의 밖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치? 아직 전혀 모르니까 우주의 밖은 단순히 없고 없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주는 왜 커지냐? 내적 공률의 대표적인 변화라는 의미에서 확장 중이라는 거예요. 공률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치? 이게 구조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스트럭처럴 현상이라는 거죠. 되게 이상한 소리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상한 소리가 지금 써먹고 있어요. 리만 기하학에 의해서 아인슈타인하고 허블이 왜 나왔냐면 허블 망원경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그 우주 팽창론, 그죠? 우주, 우주 팽창론 망원경으로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망원경을 붙인 거지. 이 사람이 우주 팽창론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주 망원경을 만들 때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존경하는 의미로. 리만 기하학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찾아냈고 가사로 설명했고 그다음에 허블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이 결정적으로 오른 거죠. 그렇게 돼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정설이 됐는데 그걸 지금 어디 쓰냐? GPS 자동차 우리 어딘지 인터넷으로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찾을 때 어디로 음식점 찾아갈 때 그때 쓰는 게 GPS죠. 그 GPS는 왜 써요? 우주가 구조로 돼, 공률로 돼 있고 구조적이니까. 구조, 그래서 현재로. 그러니까 우주가 구조로 둥그란 공률을 가진 구조니까, 그지? 그 GPS가 가능한 거야. 점을 기준으로 우주의 기준점을 찾아서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우주의 두 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공률을 가진 표면의 두 점을 기준으로. 응? 나가 있죠? 그다음에 우주에 두 점이 있죠? 그럼 내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죠? 그 GPS예요. 인터넷으로, 아니, 저, 뭐야, 자동차나, 저, 뭐, 뭐 어디 찾으러 갈 때 맨날 쓰는 거잖아. 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뉴턴의 수학적 모델이 원래 있었다고. 뉴턴의 수학적 모델은 인과적 수학적 모델이죠. 인과적,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 수학적 모델이 있었단 말이죠. 응?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 시스템이 당구정처럼 직접 충돌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자가 충돌하고 뭐 그러는 거죠. 원자적인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원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돼 있다는 작은 입자 아주 작은 입자라는 게 원자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물리학까지만 해도 어, 어, 모든 물체의 원초적인 기본 입자를 원자, 아톰이라고 믿었지. 응? 요새는 어떻게 써요? 그 뒤에까지 다 찾고 있죠? 아원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아원자가 원자 밑에잖아요. 그걸 찾으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지만 지금 그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됐던 기계적 공식 뭐 세 개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나니까 뭐가 있냐면 중력 개념이고 어? 태양계가 어떻게 그 혹성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죠? 동그란 거 하나, 혹성이 하나 있으면 그 입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태양계에서 뺑뺑 돌잖아. 동그란 거 있어야지 뺑뺑 돌죠. 그러니까 공전,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도 1년 동안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 공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과가 낙화하는 건 여러 번 설명했죠.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획일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계니까. 음? 자연을 기계적인 음, 인과관계의 작용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해요? 기본 입자, 공 같은, 당분공 같은 기본 입자들의 응? 동그란 당분공 같은 게 있고, 그게 원자죠. 그린 자, 기본 입자인 원자의, 그치? 기계적인 인과작용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현상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할 수 있겠죠? 다 그렇게 원자를 기본으로 하면.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목표가 뭐였냐면 모든 자연을 해석하는, 그래서 물리학의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어, 궁극적인 목표가 theory of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만물의 이론이죠. 세상 모든 것에 이론이 있을 거다. 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이론 하나면 전부 다 설명할 거다. 이렇게 시인할 썼어요. 응? Theory of Everything이죠. 이거 영화에도 한번 제목으로 등장했는데. 그러나 이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 시스템의 기능 작용에 절대적 통제를 꿈꾼 거죠. 세상은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딱 알고 있어. 뻔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뭐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박사란 말이에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메리 셸리의 응? 메리 셸리의 소설 시인 셸리의 아내였는데 메리 셸리의 소설 나오는 응?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적절한 부품을 조립하면 인간을 어,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물을 만들죠. 결국 그 괴물이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다 알죠. 괴물의 이름이잖아. 근데 원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만든 사람이죠. 근데 그 괴물은 이름이 없으니까 프랑켄슈타인으로 불리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 무슨 생각한 거냐면 최초 조건은 관련 정보를 알면 충분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말이 예측할 수 있다지 창조할 수 있다까지 가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예측만 한 게 아니라 창조한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클로즈 시스템. 닫고 딱 그 안에 상자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른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 오류다 이거. 틀렸다 이거.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틀렸다는 걸 알죠. 알게 되죠. 경험으로. 다 죽으니까. 그 괴물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악마라 할지라도 시스템 행위의 모든 양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냐면 양자역학의 가원자 서바탕 발견인데 그래서 입자의 존재가 물질 근본 원소의 음, 존재 양상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거. 이처럼 그러니까 빛이 입자가 아니잖아요. 파동이잖아. 그죠? 물결 같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존재 양상이 뉴턴은 이 원자처럼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다? 파동이다. 그러면 계산할 수가 없죠. 어? 시스템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정확히 계산하냐고. 그래서 악마라 할지라도 시스템의 모든 양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등식 이퀄 와이니스 와이 내가 맨날 쓰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배운 거죠.
이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같은 등식에서, 등식에서 뭐예요? 확률,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표시 있죠? 어, 이 중심이 되는 확률이, 확률이, 음, 네, 네, 됩니다. 어? 확실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 못하니까, 이럴지도 몰라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날씨 예보하는 것처럼, 비올 확률 10%. 요새 확률이 너무 흔해졌죠? 근데 그게 옛날 이 처음에는 아니었단 말이죠. 뉴턴 물리학을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지? 동전 동리기도 확률이죠. 뭐 50% 확률이라고 그러죠. 앞에 나올 거냐, 뒤에 나올 거냐. 평일의 평균 기도 얼마냐, 마찬가지죠. 수학적 확률론이에요. 그지? 그래서 확률론이 더 중요해지는데 정규 분포란 말, 다 중간에 그 생략한단 말이죠. 정규 분포가 뭐냐면 벨 커브 있죠. 동그랗게 종형 곡선. 그죠? 많이 봤죠? 이게 뭐냐? 정상 분포죠. 정상 분포. 그러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조금 있고 제일 공부 못하는 공부 사람 조금 있고 양쪽에 조금 있고 중간에 쭉 올라서 종처럼 벨처럼 그지? 배불뚝이처럼 쭉 나오는 걸 그 정규 분포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플라스의 악마가 정리를 만들 수 없다. 수학적 정리라는 건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그 기본 원리를 못 만든다는 거죠. 특히 뭐 때문에 그래? 상대성의 그 양자역학 때문에 그렇죠. 물리학이 격변했던. 두 문화 연설에서 수학을 과학으로 분류를 하죠. 하지만 인과적 결정 패러다임을 고수하지는 않는 거죠. 자연과학하고는 달라요. 이제 자연과학은 고수하는데 수학은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을 쓴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른 자연과학 중심의 과학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거죠. 어? 더 복잡하고 산만한 확률론을 이용해서 다른 다른 이성적 표준, 다른 표준을 수학이 제공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측정 이런 거는 옛날에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이 중요시하는 지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게 가능한 건 입자여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파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나?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 측정, 신뢰성 있는 관찰, 타당한 영역, 설득력의 논지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뉴턴 물리학의 그 설명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인문학에서도 인문학에서도 비슷해요. 인문학도 근대 인문학은 그 학문 근대 인문학이죠. 최근의 인문학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인문학자지만 난 이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나는 뭐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웃긴다는 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적 요소를 통한 설명 패러다임. 이거 많이 쓰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결정적인 요소를 하여 처리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거죠. 어? 그죠? 산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신문에 나잖아요. 그지? 산불 같은 나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뭐 문제가 뭐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 뭐 임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소를 찾는 게 인문학에서도 거의 뭐 근대 학문에서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잡한 과정 앞에서 그죠? 예를 들면 정치적 혼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정치적 단계 등을 그리고 발견하게. 음, 음. 이건 복잡하죠. 그지? 그래서 뭐 개헌을 하자 말자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 요소 하나만 찾아서 한다면 자연과학처럼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수학의 구조적 설명, 구조 틀을 찾는 것이 생산성 있는 적용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복잡성은 지금 현대 시대의 복잡성은 지금 시대의 복잡성은요. 어, 옛날처럼 이게 이 복잡성은 시험 문제가 복잡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인과적 설명이나 서사로 언제나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 이게 경제학계의 주 모델인데 현재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수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한단 말이죠. 왜? 뭐라냐면 계량 경제학이 뭐냐면 수학적 계산으로 경제 발전의 방법론이나 방론을 방론의 과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은 대학교의 어? 이제 어, 주요 음, 어? 계량 경제학의 단순한 학문이 경제학과 가면 뭐 앉아요? 통계 배우고 수학 배워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는 주식 투자도 뭘로 하는지 아세요? 수학 계산으로 해요. 그다음에 월가에 가서 공부하려도 수학이 필요해요. 그 수학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계량 경제학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무빙판적으로 모방해서 되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이건 비판하는 거예요. 그 확률론 말고도 뭐가 있냐면 카오스 이론도 있어요. 카오스 이론. 설명하기 바쁜데 게임 이론도 있고 이건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어? 혼란스러운 파동, 현상을 인문학적 현상이죠. 또, 어? 자연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현상을 학습, 모든 그게 카오스 이론하고 게임 이론이에요. 둘 다 잘 쓰이고 있어요, 요새. 뭐 설명 도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좋은 거죠. 하지만 논의의 초점은 인문학의 수학 적용이 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격차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이 수학을 적용한다고 해서 인문학이 수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계량 경제학처럼 어, 어, 통계 인문학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뭐가 있냐면 컴퓨터로 통계를 다 내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응? 그래서 뭐 햄릿에 나오는 뭐 이즈가 몇 개다. 컴퓨터로 계산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컴퓨터로 계산하고 그 수학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없다.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인문학이 그럼 수학을 받아들여서 인문학이 자연과학이 된다고 그래서 그지? 어, 이 자연과학이 된다고 해서 응? 자연과학으로 합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요점은 실제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수학을 출발을 위한 동등한 기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설명 패러다임은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이죠. 존경할 만한 저사 형식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원인이 모든 현상조차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수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 방식, 그죠?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적 패러다임이 안 통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인문학도 자연의 더 기초적인 힘으로 환원될 수 있는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뭔가 이런 원인 때문에 뭐가 생겼다 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 인과관계가 설명 형식이 궁극적으로 서야 할 유능하게 가능한 기초가 아니다. 응? 인과관계로 인과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발화의 의미론적 관계가 그 사례다. 발화는 말하는 것, 말하는 내용이 서로 발화는 입을 열어 말하다는 거죠. 발화는 내용의 의미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했어요. 그 관계가 뭐냐고. 내가 뭐 안녕, 내가 너 미워 그랬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각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지? 그 미워란 말에, 응? 음, 미워란 말에는 좋아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심리적 원인의 관점으로 이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사랑해. 그것도 마찬가지고, 미워.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지? 확률적 관계로 구조되어 있다는 것만큼이나 확률적 관계만으로도 설명하기가 좀, 의미론적 관계로 뭐 단순화할 수 있다. 단순할 수 없게 단순화할 수 없다는 거죠. 어?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구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쉽게 구조를 구조적인 음,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을 찾을 수 없다. 해석입니다. 그 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응?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설명할 때는 수학의 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사회 가능성을 가리키는 거죠. 수학을 통해서 둘 다 수학적 개념을 동원하면 되니까. 그리고 리차드 로티가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에서 말한 거란 말이죠. 그 자연과 영의 전통적 구분.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인문학이죠. 낭만주의의 뒤에 있는 직관은 이런 거 뒤에 있는 게 직관이란 말이에요. 직관. 직관은 기존에 있던 어떤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을 좀 감을 잡는 음, 음. 이건 그 인과적 패러다임 설명이 안 되는 게 직관이죠. 그냥 그렇게 느꼈어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직관이죠. 그 직관은 예를 들면 발화라 그랬잖아요. 발화. 발화가 뭐냐면 입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발화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응?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러니까 입에서 벌려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무언지 모르는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입을 벌렸는데 이미 아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발화되기 전에 이미 알 것 같은 상황이 직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의 내용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말의 의미는 직관의 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 그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직관은 정말 맞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직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가지, 그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직관이라는 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기준이 돼서 맨날 직관대로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어? 그건 왜 그러냐? 자연과 영의 존재론적 구분 때문에. 그죠?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순히 뉴런을 다루기에 적합한 언어. 이건 무슨 과학적인 언어죠. 뉴런은 뇌의 그 신경망이니까. 사람을 다루기에 적합한 언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직관이라는 것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구별을 뛰어넘는 영역이 이제 그럼에도 그건 과학적 구조 패러다임처럼 이 이론화가 거의 동반. 그죠? 직관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론으로 쓸 수는 없어요. 직관을 쓰긴 쓰는데 이론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정신세계와 물리세계는 하나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의 우리 경험을 하나로 하잖아. 하나로,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과 물질을 따로 경험하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현상이 하나란 말이죠. 하나의 현상으로 발현되는 거죠. 하나의 거로 같은 세계인데 각각의 과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이 하나인 세계의 다른 양상을 다루는 거죠. 같은 형상을 다루는데, 그지? 같은 현상을 다루는 거야. 그런데도 이런 현상에 대한 경쟁적이지만 보완적인 묘사. 그러니까 둘이 물론 다르겠지. 경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서로 보완되게 해서 제공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제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현재 아직까지. 그지? 아직 왜 지식을. 응? 주면서. 응?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좀 해봐야 할 텐데, 그래야지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힘으로 구성되든 문화의 힘으로 구성되든 세상의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이해라는 거는 인과관계 넘어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걸 뭐버서 할 수 있냐? 수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학을 자세히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좋은 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문화 분열 현상을 시피스노가 1959년에 시작하고 2016년에 호킹도 자연과학을 주장하고 인문학자들은 자연과학자는 모른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이게 밈 알죠? 밈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심각한 폐해죠. 두 개를 너무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못해 문과는 넌 가버려 이렇게 된 거죠. 단지 근데 사실은 인과관계로 설명하면서 기초 자연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게 자연과학이라면 기초가 개념적이라서 불확정한 문화적 내포에 의존한다는 게 인문과학일 뿐, 둘 다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이 인과관계라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하는 게 길리스페이 인과론 너머라는 글의 핵심 주장인데, 그지?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된다. 그 핵심 주장은 수학이 과학과 인문학을 깊은 수준에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수학의 설명이
인과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구조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의 세계인데 같은 현상을 다루면서도 경쟁적이면서 보완적인 묘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 사회의 대안으로 수학을 제안하고 있어요. 수학이 인과관계가 인과관계라는 것이 궁극적인 설명하는 궁극적인 기초가 아니다. 그지? 어쨌든 간에 세상의 진정한 이해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발견 넘어. 그지?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화해하게 하는 그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대인의 인공적 세상이 당연히 기계로 돼 있고 그 기계는 뭐예요?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수학을 바탕으로 창조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학 기호 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보세요. 그 철을 갖다가 잘라서 숫자에 따라 곡선을 잘 맞춰서 기계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에베레스트나 극지방 탐험 같은 지구 탐험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탐험한다는 소리를 못 듣죠. 그리고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처럼 인간계의 쓰레기를 바다 등 자연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고 야생의 자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그게 기후재앙의 시대죠. 그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버려야 될 지경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시대가 그러니까 인과적 수학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현존, 혁명, 패러다임, 수학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시대는 안 통하는 거죠. 뭔가 더 다른 시대가 온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시대가 끝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길레스피의 제안에서 유일하게 불만인 지점을 하나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다른 뛰어난 이 시대의 글처럼 이게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 시대적 요청이죠. 근대에서 탈근대의 혁명적 시대 전환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어떡하냐면 근대 인식 체계 담론 내부에서의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수학의 혁명적 패러다임을 동원한다고 추정한다는 그 혁명 안 하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건 아까 읽은 거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길레스피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출현으로 특히 물리학이 격변하고 있다고 지가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한 말이에요. 뭘 말했냐?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으로의 전환이 뭐였다? 과학혁명이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인과적 설명이나 서사가 무의미해진 건 이유가 뭐냐면 왜 이게 무의미해졌냐? 인과 설명이. 뉴턴 물리학의 유클리드 기하에 따른 자연과학 중심의 과학주의 기계 문명이 충분한 설명 패러다임을 이제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 못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왔을 때 설명 못했잖아요.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지금도 설명 못해요. 근대 과학은 설명 못해 이제. 그러니까 근대 과학 담론의 안정적 시스템 내부에서라면 객관적 측정, 응? 신뢰성 있는 관찰, 타당한 영역이나 설정적 논지를 바탕으로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으로 충분했겠지만, 응? 어때요? 코로나19 전염병 사례에서처럼 응? 지금도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또 오면요 왜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설명 못하니까. 이제 설명 못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대책도 못 세우는 거죠. 그치? 원인을 설명 못하니 앞으로의 대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이것뿐만 아니죠. 어, 그냥 AI의 등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 음? 설명할 줄 몰라요. 그래서 AI가 있다는 건 알지만 왜 생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근대 담론의 설명적이 사라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죠? 스노우가 과학으로 분리했지만 인과적 설명의 패러다임을 고수하지 않아서 자연과학으로 구별된다. 수학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어요. 수학이 과학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수학은 과학이에요. 응? 문제가 뭐냐면 근대 담론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조차 19세기에 총화였잖아요, 물리학이. 양자역학이나 다중우주론 등 이게 뭐냐면 뭔지 잘 모르는 체제가 성립되지 않은 탈근대 시대의 현실을 분석하려고 뭘 하냐면 사고 실험을 해요. 소우트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등 사고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과적으로는 안 되죠. 물결 없으니까. 구조적인 수학적 설명의 틀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뭐 오류, 라플라스 악마의 오류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요. 이 나중에 얼마나 웃기냐면 동료 과학자들이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를 설명하는 출발점인 양자역학의 확률적 존재론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어? That doesn't play dice. 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해버려요. 아인슈타인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웃기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뭘 했어요? 근대 과학의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수학. 그지? 즉, 기하학의 구조적 설명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빅뱅 우주론 탄생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응? 그래서 그 설명을 아까 트윈 패러독스로 설명을 했죠. 예, 쌍둥이 역설로 시공에 관해서 그 기본 힘의 인과적 결정이란 설명 패러다임, 그지?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만물의 법칙을 밝히려는 물리학이 19세기 선도 과학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근대 담론 시스템 내부에서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탈근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을 수학이 학 분야에서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인문학 분야에서 최근대 담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그지? 인문학도 있단 말이지. 길레스피가 문화의 중요성은 자연의 힘과 구분되는 영역, 심리적, 사회적 원인의 결과를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야가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설명은 그렇게 원인을 못 찾더라도 인문학에서 할 일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팔근대 시대를 위한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인문학의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은 시적 상상력,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